자, 지난 시간 했던 거 그러면 잠깐만 보고 갈게.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 봤어갈게? 엘니뇨가 아니냐. 그러면 용승과 친광 배웠었고요.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다. 용승이라고 하는 것은 뭘 용승이라고 얘기했었지? 물이 올라오는 거? 그치? 물이 바람에 의해서,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이제 물이 흘러갈 때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어느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 방향으로 물이 몰려가는 과정에서 물이 만약에 부족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는 것이고, 반대로 물이 그 연안 쪽으로 몰려든다라고 하면 그 몰려든 물이 침강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침강이 일어난다. 침강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지, 넘치는 물을 아래쪽으로 보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용승과 침강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이제 엘니뇨, 라니냐 부분이 중요했었는데,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동태평양 부근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어떨 때?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엘니뇨. 반대로 라니냐라고 하는 것은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을 때 라니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엘니뇨의 메커니즘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엘니뇨가 나타나는 이유, 뭐의 약화?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일어났었죠.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분다는 것은 북반구에서 무역풍, 남반구에서 무역풍, 동에서 서로 불어요, 서에서 동으로 불어요? 동에서 서로 불지. 무역풍에 의해서 자꾸자꾸 바람이 물을 왼쪽으로 밀어주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따뜻한 물, 표층에는 굉장히 태양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따뜻한 물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죠. 이 표층에 있던 따뜻한 물이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으로 자꾸자꾸 밀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동태평양 부근에서는 따뜻한 물이 저쪽으로 밀려가니까 뭐가 일어나고? 용승이 일어나고, 서태평양 쪽에서는 따뜻한 물이 몰려들기 때문에 서태평양 쪽의 기온은 어떤 상태? 높은 상태. 용승이 일어난다는 것은 심층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을 용승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서태평양 부근의 수온은 어떻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동태평양 부근의 수온. 낮다고 얘기할 수 있고, 따뜻한 물이 밀려가는 서태평양 쪽엔 조금 따뜻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평상시에 동태평양은 조금 시원하고 그 서태평양은 조금 따뜻한 시기라면, 시원한 쪽에서는 그 위에 떠 있는 공기의 온도도 낮아요, 높아요? 낮죠? 온도가 낮으면 하강기류가 발생해, 상승기류가 발생해. 밀도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주로 발생하고, 그래서 동태평양에서 평상시에는 하강기류가 나타나게 되고, 하강기류가 나타나면 날씨는 어때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반대로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물들이 무역풍에 의해서 자꾸 몰려가니까 적당한 따뜻한 물에 의해서 무슨 기류가 일어나고? 상승기류가 나타나고, 기압은 저기압이 나타나면서, 저기압이 나타나면 뭐가 잘 생기죠? 그치, 구름이 잘 생겨서 비가 내리고 있는, 비가 적당히 추적추적 잘 내리는 이런 상황이 평상시의 상황이다. 하지만 무역풍이 약화된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이 서쪽으로 밀어주는 물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따뜻한 물들이 서쪽으로 잘 밀려간 것들이 자꾸 밑으로 기어서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어떻게 돼? 높아지지.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지면 무슨 길이로 바뀌어요? 상승기류로 바뀌게 되고, 상승기류로 바뀌면은 어떤 구름이 생겨? 어떤 기압이 돼? 저기압이 되고, 저기압이 되면 뭐가 생겨요? 구름이 생겨서 뭐가 내려? 비가 내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근데 평상시에는 비가 그냥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하는데 갑자기 엘니뇨가 발생을 했더니 비가 많이 와. 그러면 이 동태평양 부근에서는 어떤 자연재해를 얻게 돼? 홍수, 폭우 이런 자연재해를 얻게 되고, 반대로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이만큼의 따뜻한 물들이 자꾸 몰려와서 우리는 적당히 비를 잘 맞는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따뜻한 물들이 우리에게로 안 밀려와. 그러면 서태평양 부근의 수온은 어떻게 돼? 표층 수온은? 낮아지고, 표층 수온이 낮아지면 무슨 기류?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되면서 고기압이 되고, 고기압이 되면 비가 잘 내려요, 안 내려? 안 내리는 상황이 되니까 원래 비를 적당히 맞고 잘 살던 지역에서 비가 갑자기 안 오기 시작하니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 가뭄이 일어나. 반대로 라니냐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어떻게 됐을 때? 강화됐을 때가 라니냐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원래는 적당한 양의 따뜻한 물들을 서쪽으로 보내줬었는데, 라니냐가 되면 무역풍이 너무 강해지니까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 서쪽으로 보내주겠죠. 그러면 동태평양 부근에는 평상시보다 물이 더 부족해져, 덜 부족해져? 더 부족해져. 더 부족해지면 용승이 더 잘 일어나. 용승이 더 잘 일어나면 차가운 물이 더 많이 올라오고, 그럼 표층 수온은
더 낮아지고 표층성이 더 낮아지면 하강 기류도 더 하강 기류가 되고 그러면 비도 더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고기압도 더 고기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비가 별로 평상시에 그렇게 내리지 않는 맑은 날씨였지만 이렇게까지 비가 안 오진 않았는데 라니냐가 됐더니 용승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고기압이 강화되면서 비가 이제 아예 안 오기 시작한 거야. 그럼 동태평양 부근에서는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가뭄이 일어나고 서태평양에서는 원래 적당히 물이 와서 적당히 따뜻했는데 물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이 수온이 너무 높아지는 거야. 수온이 너무 높아지면 원래도 저기압이었는데 더 저기압이 되고 원래도 상승기류였는데 상승기류가 더 강해져서 원래도 구름이 많았는데 구름이 더 많아져. 그럼 원래도 비가 많이 왔지만 비가 더 많이 와. 그러면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 홍수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메커니즘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의 원인이라고 하면 무역풍의 강화와 약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워커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엘니뇨와 라니냐 혹은 평상시에 나타나는 요 태평양 부근에서 나타나는 요 대기의 순환 자체를 워커순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엘니뇨나 라니냐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워커순환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엘니뇨 라니냐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양 사이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이 고기압이 되는지 저기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바람의 순환이 바뀌는 것 자체는 워커순환이라고 하지만 이 기압에서 한쪽이 고기압이 됐을 때 한쪽이 저기압이 되고 반대로 한쪽이 저기압이 되면 한쪽이 고기압이 되는 이런 시소와 같은 상황이 자꾸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태평양 부근에서 나타나는 적도 부근 태평양 부근에서 나타나는 남방 진동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기압이 왔다 갔다 시소처럼 변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 엘니뇨 혹은 라니냐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 남방 진동 자체를 큼지막하게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다. 오케이?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오늘은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구 기후 변화 요 파트인데 기후 변화의 원인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 관련돼서 거의 한 문제씩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과 때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해결을 위한 노력 이건 사실 뭐 교토 의정서 그런 거 있지. 그런 거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이 위에 있는 두 파트가 중요하고 실제로 여기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뭐 세차운동, 지구 외적 요인들 있지. 나중에 할 거지만 지구 외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에서는 지구의 열수지, 복사평형 기반으로 해서 지구 열수지 판단하는 것, 그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크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이랑 그리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인 두 가지가 있어. 다시 자연적 요인과 뭐에 의한 요인? 인간에 의한 인위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 자, 자연적 요인 같은 경우는 약간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일어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자전축이 기울어졌다든지 아니면 공전궤도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구 외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는 자연적 요인 중에서도 지구 외적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대륙이나 해양이 이제 판이동에 의해서 대륙이나 해양 분포가 변한다거나 왜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한류가 흘러나가는 곳에서는 그 주변 지역의 기후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치, 차가워지고 온도가 영향을 받고 또 난류가 흘러가는 곳에서는 따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기후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대륙과 해양의 분포 자체가 변하게 된다면 지구 이제 내부에 있는 기후 변화에 지구 내적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뭐 지표 상태가 자연적으로 변해. 뭐 이렇게 풍화 침식에 의해서 지표 상태가 변한다거나 혹은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갑자기 이제 빙하로 덮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반사도가 달라지게 되면서 또 기후가 변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대기 투과율 변화, 뭐 구름이 많아진다든지 뭐 다양히 뭐 에어로졸이 증가하는 건 인위적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구나. 어쨌든 그런 요인들의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기에 투과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투과하는 그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거나 늘어나게 되거나 한다면 요거 같은 경우도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인위적 요인으로 가면 인위적 요인도 쉬워. 그냥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일어난 요인들이 다 인위적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면은 사실 지구 외적 요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문제를 낼 게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주고서 기억은 지구 내적 요인이다. 혹은 인위적 요인이다. 이런 걸로 문제를 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게 지구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만재사? 야,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혹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게 인간만 없었으면 안 일어날 일인데 인간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게 우리가 잘 살펴보고서 대답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온실기체가 배출된다 이런 것들. 인간 활동에 의해서 우리 화석연료 겁나 많이 태우면은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많이 일어나죠. 그런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인 온실기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기후가 이제 점점 높아진다거나 혹은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엄청나게 입자 크기가 조그만한 그런 애들을 에어로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에어로졸이 우리 대기 중에 많이 분포를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에어로졸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배출을 해버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켜버려. 반사시켜버리면서 온실기체 같은 경우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지지만 에어로졸 같은 경우에는 배출이 많이 되게 되면 태양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면서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로졸 배출하는 것도 인간 활동에 의한 요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토지 이용이나 산림 변화. 예를 들어서 골프장 만든다고 산을 다 깎아버렸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숲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런 숲이라고 하는 뭐 온도를 보존해 준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 뭐 광합성을 통해서 뭐 대기 중에 뭐를 만들어낸다거나 광합성 혹은 호흡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나무 자체가 다 깎여버리게 되면 그런 요인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어찌됐든 인간 활동에 의해서 기후가 또 바뀔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반사도 같은 경우도 요거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있게 된다. 마지막은 자연적 요인 중에서 지구 외적 요인인데 이 지구 외적 요인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전축의 세차 운동. 두 번째는 자전축 자체의 기울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 세 번째는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이 궤도의 이심률이 변하는 것. 우리 지금 현재 타원 형태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네들이 조금 더 둥근 원의 형태로 돌게 되느냐 아니면 더 찌그러진 타원의 형태로 돌게 되느냐 공전할 때 그것을 우리가 궤도 이심률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태양 활동의 변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태양 활동이 좀 덜 활발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네 번째. 그러면 이 인간 활동이랑 지구 내적 요인은 다 이해했어? 만약에 어떤 예시를 툭 던져줬을 때 이게 인위적 요인인지 혹은 자연적 요인 중에 지구 내적 요인인지 이것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 4개 말고는 지구 외적 요인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일단 기후변화 얘기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다 알지만 기후에 대해서 그냥 한번 정리만 하고 넘어가면 기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 장기간 나타나는 대기 현상의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라고 얘기를 한다. 날씨랑 기후랑 차이점이 있는 거 알죠? 날씨는 지금 당장 여기에 비가 오는지 온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날씨라고 한다면 기후는 이런 것들을 모두 평균해서 이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부터는 이제 자연적 요인 중에 지구 외적 요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다. 지구 외적 요인의 첫 번째 아까 뭐였게? 자전축의 세차 운동이 지구 외적 요인의 첫 번째. 세차 운동이 뭐냐면 우리 항상 늘 세차 운동하면 등장하는 건데 팽이를 빡 돌려본 너희 탑블레이드 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지. 탑블레이드 하고서 얘가 약간 쓰러질 때쯤 되면 축 자체가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면서 점점점 이 폭이 이렇게 폭이 점점 커지면서 픽하고 쓰러지잖아. 그런 것처럼 얘 같은 경우도 자전축 자체가 물론 지구는 쓰러지진 않지만 자전축 자체가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차 운동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세요. 봐봐. 우리 지구가 공전하거나 자전하는 건 무슨 방향이야?
지구 공전이나 자전은 무슨 방향으로 하게? 지구 공전?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지구 공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해. 그렇군요. 세차 운동하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도 반시계, 자전도 반시계 방향. 하지만 세차 운동은 이 공전과 자전 방향과는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세요. 아 그런가?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실상 어떤 상태냐면 현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자전축 기울기가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이런 상태인 이런 상태에서 보면 우리 지구 자전축 북반구 기준으로 북반구의 머리가 태양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원일점에서. 원일점이라는 것 자체는 태양과 먼 지점을 멀 원자에 태양 일자 써서 원일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근일점은 해와 가까운 지점이라고 해서 근일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지구는 지금 현재 완전 동그란 공전 궤도를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 타원 궤도에 어떤 한 초점에 태양이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인 거거든. 그럼 태양이 초점 중에 하나에 박혀 있다는 것은 얘랑 먼 지점도 있고 가까운 지점도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 근데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현재 원일점 상태에서 자전축 머리가 그 태양을 향하고 있고요. 근일점일 때는 태양의 반대편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북반구의 상태다라고 보면 돼. 그럼 생각해봐. 실제로 이 머리가 북반구만 딱 봤을 때 북반구의 머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북반구가 여름일까 아니면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북반구가 여름일까? 당연히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머리 위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여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북반구 같은 경우는 현재 원일점에서 계절이 뭐예요? 여름. 근일점에서는 겨울이 되는 것이고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원일점에서 겨울. 근일점에서 여름인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가 26,000년의 주기로 한 바퀴를 뺑 돌아요. 지금 현재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면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뺑글 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26,000년이 걸린다는 거야. 26,000년의 주기로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러면 절반이 지난 13,000년 후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80도 정도 돌아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180도가 돌아갔다면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이 머리통이 태양의 반대편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근일점에서는 태양을 향하게 되는 거겠지. 오히려. 그럼 봐봐. 13,000년 후 북반구에서 계절은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근일점에서는 여름이 돼요. 원일점에서 남반구의 계절은 여름. 남반구의 머리는 태양 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여름. 그리고 이때는 겨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네,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북반구의 여름 두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름일 때 원일점에 있는 게 조금 덜 더울까 아니면 여름일 때 근일점에 있는 게 좀 덜 더울까? 원일점에 있는 게 당연히 덜 덥겠죠. 태양이랑 거리가 머니까. 요때는 조금 덜 더워. 반대로 겨울 같은 경우도 근일점에 있을 때 더 추워요, 덜 추워요? 덜 춥겠지. 그러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반구는 굉장히 꿀인 상황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치, 개꿀인 상황인 거야. 여름은 거리가 멀어서 덜 덥고 겨울은 거리가 가까워서 덜 춥고 개꿀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꿀이라고 표시를 할게. 꿀. 근데 남반구 봐봐.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원일점에서 안 그래도 겨울인데 오히려 원일점이야.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거리가 멀어. 그럼 여기서는 더 춥고 여름도 봐봐. 근일점에서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여름이라서. 근데 태양이랑 가까워. 이때는 더 덥겠죠. 그러면 남반구 같은 경우는 개꿀이 아니라 어떤 상태야? 쓰레기? 난 뭐라고 표현하면 엿 같은 상황이라고 해. 엿 같은 상황인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꿀엿 암기법이라고 정했거든. 엿 같은 상황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거를 꿀과 엿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지금 북반구는 현재 상태에서 여름은 덜 덥고 겨울은 덜 추우니까 계절의 연교차,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나타나는 기온 차이가 클까 작을까? 작다고 볼 수 있겠지. 연교차가 작은 상황, 연교차라는 거는 1년 내에 이제 기온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를 연교차라고 얘기를 하죠. 높은 시기와 낮은 시기의 차이. 연교차가 작은 시기. 엿 같은 상황은 그럼 반대로 연교차가 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북반구는 현재가 어떤 상태? 꿀인 상태다. 그래서 북반구는 현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북반구는 현꿀이야, 현꿀. 기억해, 현꿀. 13,000년 후가 되면 기세가 역전되죠. 보면 겨울에는 원일점이 겨울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더 추워지고, 여름에 근일점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더 더워져. 휴 타임이구나. 지금 살아있어서? 지금 살아있어. 그러면 13,000년 후에 북반구는 반대로 뭐가 되는 거야? 엿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엿이 된다는 것은 연교차가 크다는 걸 의미하고,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13,000년 후에 오히려 꿀인 상황이 되는 거지. 전세가 역전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북반구는 현재가 꿀이고 13,000년이 지나게 되면 여신 상태가 된다. 하지만 남반구는 우리랑 반대라서 현재가 여시고 13,000년 후가 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내가 이 다음에 이제 기울기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기울기 변화 같은 경우는 북반구랑 남반구의 꿀 여신 상태가 같이 움직여. 북반구가 꿀이면 남반구도 꿀. 그리고 북반구가 여시면 남반구도 여. 근데 그 한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 세차운동이라든지 혹은 공정궤도의 이심률 변화, 이 두 가지는 북반구가 꿀인 상황이 되면 남반구가 여시 되고, 그다음에 북반구가 여신 상황이 되면 남반구가 꿀이 되는,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일단 먼저 기억하시고, 자전축 같은 경우는 둘이 같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꿀꿀이라고 이름 붙일 거거든. 꿀꿀. 근데 현꿀이라는 거는 북반구만 꿀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네. 두 번째,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얘 같은 경우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자체가 41,000년을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자꾸 휘청휘청 변한다는 거야. 24.5도가 될 때, 지금 현재는 23.5도인데 이 기울기가 더 커질 때도 있고 기울기가 더 작아질 때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른 요인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의 상태, 현재에는 우리 북반구가 근일점에 있어서 원일점에 있어서, 북반구의 머리가 태양을 향하는 곳이, 북반구의 머리가 태양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지점이 원일점에 있어서 근일점에 있었어. 원일점에 있었어. 그러면 일단 대충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현재는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커졌다고 생각해봐. 내 북반구 내 머리가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여름이 되는 건데, 얘가 기울기가 커져서 더 태양 쪽으로 바라봐. 그럼 내 머리는 더 뜨거울까 덜 뜨거울까? 더 뜨겁겠지. 그러면 기울기가 커질수록 북반구는 꿀이 되어 여시 돼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북반구는 너무 더워져. 그치? 여신 상황. 기울기가 커졌을 때. 남반구도 봐봐. 남반구 이때 계절 뭐예요? 겨울철이야. 근데 평상시에는 요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적당히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기울기가 이렇게까지 커져버리면, 요 정도까지 커져버리면 지금 머리가 태양의 더 반대편을 향해 버리지. 그러면 날씨가 더 추워지지. 그럼 남반구도 여신 상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반대로 기울기가 조금 줄어들게 된다. 기울기가 작아지게 되면,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북반구는 여름이었고 남반구는 겨울인 이 상황이죠. 얘가 기울기가 더 줄어들게 되면 북반구의 여름은 덜 더워질까 더 더워질까? 덜 더워지고, 남반구의 겨울도 덜 추워지겠지. 여기서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게 돼. 여기서 봐봐. 이때 북반구에서는 이땐 겨울인데 기울기가 커지면 더 태양 반대쪽을 향하니까 겨울은 더 추워지고, 반대로 기울기가 작아지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기울기가 작아질수록 꿀인 상태가 되는 거야. 남반구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북반구든 남반구든 꿀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기작꿀꿀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기작꿀꿀. 아까 우리 세차운동 같은 경우는 주기가 얼마였지? 26,000년이었죠. 얘 같은 경우는 현재가 북반구 꿀, 남반구는 여신 상황. 13,000년 후에 북반구는 엿, 남반구는 꿀이 닿는 상황이었다면 기울기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북반구도 작으면 기작꿀꿀이라 그랬잖아. 기울기가 작아지면 북반구도 꿀, 남반구도 꿀. 기울기가 커지면 북반구도 엿, 남반구도 엿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현꿀과 기작꿀꿀 일단 기억하세요. 현꿀, 기작꿀꿀. 알겠지? 현꿀, 기작꿀꿀. 세 번째,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 이심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그러니까 타원이 찌그러진 정도를 우리가 이심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일 때 1에 가까울까? 1일 때 1에 가까울까? 1. 이심률은 0일 때 1에 가깝습니다. 이거 쉬워. 봐봐. 기억하는 방법 쉬워. 그치, 사실 뭐 이 공식을, 이심률 공식을 알고 있다면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심률 공식을 모른다고 해도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암기 방법인데 0은 동그랗고 1은 막대기잖아. 그치, 1이랑 가까우면 직선에 가까워지는 거야. 더 찌그러지는 거지. 0이랑 가까우면 더 동그래지는 거야. 진짜네. 이거 하면 절대 안 까먹어. 알겠지? 이심률이 0에 가까우면 동그라미, 1에 가까우면 타원. 이해됐어? 네.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지구가 이렇게 약간 찌그러져 있는 타원 형태로 공전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일단 봐봐. 아니다. 여기에서는 요걸 우리 지금 현재 궤도로 보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그치? 얘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정원은 아니지만 미세하게 얘가 착한 사람은 보여. 얘가 약간 찌그러져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봐봐. 북반구 무슨 계절? 여름이죠. 이때는 겨울인 상황이야. 남반구는 이때 겨울. 요때 여름인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심률이 커졌어. 더 찌그러져 버린 거야. 더 찌그러져 버리면 요 지점은 즉 원일점은 더 멀어지고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이건 5할 상황 아직 아닌데? 그치?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이심률이 1과 가까워진다는 건 증가한다는 거죠. 이심률이 커지게 되면 현재 북반구의 여름은 어떻게 돼? 더 멀어지니까 태양이랑. 덜 더워지고 겨울은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덜 추워져. 그러면 이심률이 커졌을 때 북반구는 꿀인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남반구도 볼까? 남반구는 지금 현재 계절 언제야? 겨울. 그다음에 현재 요때 근일점에 있을 때 여름인 상태지. 근데 타원이 찌그러졌어. 여름인 상태에서 근일점은 더 가까워져. 그럼 남반구는 엿. 이때도 봐봐. 원래 여기 겨울이었는데 겨울인 상태에서 찌그러지니까 더 멀어져 버려. 그러면 이때도 엿. 그러면 이심률이 커지게 되면 북반구만 꿀이고 남반구는 엿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난 또 뭐라고 표현하면 이클꿀이라 그래요. 이클꿀. 이심률은 현재 상태에서 클수록 꿀이다. 그래서 이클꿀.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기억해봐. 현꿀, 기작꿀꿀, 이클꿀 이렇게 외우는 거. 현꿀, 기작꿀꿀, 이클꿀. 그냥 통째로 안 돼. 우찬이 산다. 우찬이 산다. 현꿀, 기작꿀꿀, 이클꿀이야. 오케이? 이거 하는 거 진짜 레전드 같아.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다른 요소들은 조합해서 고려하지 않고 딱 이렇게 단일적인 상황만 고려를 한 것인데 만약에 이심률이 변화를 했는데 이심률이 커졌는데 원래 실제로 이심률이 커질 때 우리 현재 상태에서는 꿀이라 그랬죠? 이심률이 커졌는데 자전축 기울기가 반대쪽으로 향해 있어. 자전축 기울기가 반대라는 것은 몇 년 후라는 거야? 13,000년 후라는 걸 의미를 하죠.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형성돼 있어. 13,000년 후에는 다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이때
지금 원래 이 상태였으니까 이때 북반구는 계절이 뭐예요? 여름. 근데 20률이 커졌어. 더 찌그러졌어. 그럼 여름은 더 더워지고 요때는 겨울인데 더 추워지겠지. 13,000년 후에는 지금 현재 이클 구간은 전혀 반대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헷갈리지? 이걸 내가 표로 정리를 해봤어. 일단 다시 주기만 정리를 하면 아까 세차운동 주기 얼마였지? 26,000년. 그래서 13,000년 기준으로 얘가 태양을 보거나 반대를 보거나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 두 번째,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의 주기는 41,000년의 주기로 나타난다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20률 변화는 10만 년의 주기로 나타납니다. 순서대로 점점 길어져. 그리고 20률 같은 경우는 2잖아. 얘를 뒤집으면 10만 년이 돼. 그래서 20률은 10만 년. 요것도 같이 기억해. 알겠지? 요거를 정리를 하면 요렇게 돼. 내가 이거는 너무 여시라고 표현하면은 조금 너무 자극적일까봐 그때 엄청 고안해서 내가 퇴라고 바꿨는데 퇴보다는 아무래도 여시 더 입에 착 와닿는 것 같아서 이거 그냥 여시라고 기억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세차 운동은 우리 자전축의 머리가 휘청거리는 운동이 세차 운동. 주기 얼마? 26,000년. 그래서 13,000년 후가 되면 현재랑 전혀 반대의 상황이 된다는 거.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가 꿀인 상태, 남반구가 여신 상태인데 13,000년이 지나게 되면 자전축 기울기 자체가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돼버리니까 13,000년 후에는 북반구가 여신 상황이 된다라는 거 일단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 자전축 경사각 변화. 얘 같은 경우는 주기가 41,000년이다. 41,000년을 기준으로 자전축이 더 많이 기울어졌다가 적게 기울어졌다가를 반복을 하는데 기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북반구도 꿀, 남반구도 꿀. 얘는 13,000년 후든 현재든 너네가 한번 궁금하면 그림을 그려보면 13,000년 후에도 어쨌든 자전축 기울기가 내 쪽을 향하든 반대쪽을 향하든 어쨌든 기울기는 작을수록 무조건 꿀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번 직접 해봐. 다 같이. 알겠지? 기자 꿀꿀의 상황이 벌어진다. 얘는 무적의 기자 꿀꿀이야. 현재도 기울기는 작을수록 꿀. 그리고 13,000년 후에도 기울기는 작을수록 꿀. 게다가 북반구랑 남반구 둘 다 기울기가 작을수록 둘 다 꿀이야. 그러니까 무적의 기자 꿀꿀인 거야. 이해됐어? 마지막 20률 변화 주기 얼마라고? 10만 년. 10만 년을 기준으로 20률이 변화하게 된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 즉 자전축 세차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만 고려를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꿀인 상태, 여신 상태, 북반구. 이클 꿀이니까 현재 북반구는 꿀인 상태, 남반구는 여신 상태야. 꿀이 하나만 적혀 있으면 북반구만 꿀이라는 거야.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난 모든 걸 북반구 기준으로 정리를 했어. 근데 13,000년 후가 되면 양상이 바뀌어서 오히려 북반구가 엿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클 엿이 되는 거야. 13,000년 후에는 이클 엿으로 바뀌는 거야. 알겠지? 남반구는 이 북반구랑 반대 양상. 마지막 태양 활동 변화. 이것만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건 별거 없어. 그냥 태양 활동이 변할 때 우리가 뭐 기온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태양 활동이 그러니까 활발해졌을 때 지구 기온도 같이 높아질 수 있고 태양 활동이 좀 줄어들었을 때 지구 기온도 조금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 태양 활동이 활발해졌다라는 것은 흑점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태양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웃잖아. 알겠지? 그래서 흑점수가 많을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가 있고 흑점수가 감소할 때 태양 활동이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흑점수가 많아지고 줄어들고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고 감소하고 이것은 11년 주기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 활동은 몇 년 주기? 11년 주기로 나타난다라는 것. 이게 전부야.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것도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 일단 지구온난화를 알기 전에 온실 효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온실 효과가 뭐야? 우리 통합과학 때 이거 너무 열심히 했었어. 하지만 기억이 없지. 그치? 보면은 온실 기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온실 기체가 에너지를 먹었다가 재방출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온이 자꾸 높게 유지되는 이런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만약에 온실기체, 즉 대기가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낮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빵 내리쬐서 온도가 엄청 지표면 온도가 높아졌다가 밤에는 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없으면 급하게 차게 식어버리는
그리고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태양이 있을 때 따뜻, 없을 때 추워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대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패딩 입을 때도 오리털 패딩 있잖아. 그 이유가 그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그 공기층에 의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체온이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않게 빠르게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오리털 파카 같은 걸 입는 거거든? 우찬아? 패딩? 파카 사투리야?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가 있을 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한 번 대기에서 머금었다 다시 우리 지표 쪽으로 보내주고 머금었다 지표 쪽으로 보내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열이 오랜 기간 있다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기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뭐 그런다고 해서 대기가 있다고 해서 에너지가 100만큼 들어왔는데 50만 나가고 이런 건 아니야. 나가는 총량은 같아. 단지 그 시간의 텀이 길어지는 것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대기권에서 보온제의 역할을 해주는 온실기체라고 하는 것의 종류 중요하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온실기체들이 온실효과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보게 되면 수증기는 30에서 70%,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9에서 26%, 메테인은 4에서 9, 오존은 3에서 7이야. 그럼 실제로 이 4개 중에 누가 제일 기여도가 높아?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지금 기여도가 제일 높잖아, 수치가. 이산화탄소. 근데 내가 통과 때도 얘기했었어. 왜 수증기를 온실기체, 그러니까 우리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보지 않느냐? 너무 양이 적어. 영이 적어서? 너무 양이 적어. 누가 그랬어? 아니에요? 왜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지? 나 불안한데? 제일 많아서 제 영향을 많이 주는 거 아니었어요? 기억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어? 몰라요. 그렇게밖에 기억 안 나요. 모르겠다. 아니 너네가 다 같이 얘기하니까 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무슨 얘기죠? 이유는 뭐냐면 수증기는 어찌됐든 자연적 수증기가 제일 많을걸? 양이? 진짜예요? 근데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냥 비가 내리고 물의 평형 알지? 비가 내리고 지들이 알아서 증발하고 구름이 됐다가 다시 비가 내리고 이런 과정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증기를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온실 기체이긴 하지만 그리고 게다가 기여도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얘는 원래 있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얘들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인간 활동에 의해서 많아지고 있잖아. 그치?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땅속에 묻혀있던 탄소들이 자꾸 배출이 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요소들, 물론 온실기체는 수증기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그런 기체들은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오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전에 대기에서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이런 다양한 양상들을 봤었잖아. 그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 지구 자체에서는 이런 복사 에너지들이 완전한 평형을 이루고 있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들어온 만큼 내가 100만큼 받았으면 100만큼 빠져나간다는 거야. 50만큼 받았으면 50만큼 빠져나간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딱 흡수하는 만큼의 에너지만큼을 방출해서 평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평형? 복사평형. 이 복사평형과 관련을 해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지구의 열수지인데 이 지구 열수지는 요 그림 알아 몰라? 요 그림을 우리가 열수지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